네, 여러분들 망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망하는 친문계였다. 요즘 뭐 임종석, 김경수, 그다음에 뭐 고민정 어제 뭐 이렇게 뭐 김부겸, 김동연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비명계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뭐 이재명 당대표의 일극 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비판 아닌 뭐 비난 뭐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던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너무너무 잘한 점도 많죠. 경제 우리가 참 국뽕도 차오르고 어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너무너무 잘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예요. 정확히 얘기해요. 저는 정권을 뺏긴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하고 잘하고 우리가 있을 때 대통령의 나라에 어른이 있는 것 같은 아버지가 있는 느낌이 있었지만 저는 정권을 뺏긴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저는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뺏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말씀드리고 어제 김경수 의원이 이제 복당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김경수 의원 말고 한 7명 정도가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을 했는데 그 안에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을 해서 심사 결과로 복당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김경수 복당 환영한다. 더 큰 민주당 위해서 노력하겠다. 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표적으로 삼김이라고 하면서 비명계라고 얘기하면서 뭐 김부겸, 김경수, 그 다음에 김동연 이게 3명이고 나머지 임종석, 김두관 이렇게 5명이 대표적으로 어떤 비명계에서 뭐 대표주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대표주자도 아니고 깜도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민정 얘기만 하고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릴게요. 오늘 어제 고민정이 망하는 민주당 오래전에 시작됐다. 입틀막 이재명 1급 체제를 분노를 표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요. 망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망하는 친문계였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친노 친문 의원들을 잘 알고 응원도 했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친노 친문 지지자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친노 친문이 친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착각하고 있냐면 지지자들은 친노 친문 의원들한테 할 만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이라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적으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친문 지지자들이 친명 지지자들이 됐을 때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만큼 그들도 응원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김경수, 조국 뿐만 아니라 임종석 얼마나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재명이라서 지금 그들을 이재명만 지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기 전에 이미 친노 친문의 지지자였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지지를 다 보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어땠어요? 실망과 배신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노 친문 의원들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고 이분들을 제가 말만 하면 알만한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 이분들이 너무 여의도에 갇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제가 단서를 깔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2023년 9월 21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열린 날 이때 비명이라는 사람들 즉 친문계 사람들이 이때는 이재명을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당대표를 체포동의안을 이게 21대 국회였어요, 여러분들.
21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당과 지지자들이 열성적으로 이재명을 응원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의 패배를 무릅쓰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끊임없는 지지를 보냈을 때 21대 국회에 그 당시에 170석은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친문계 의원들을 좀 봤어요. 그때와 2023년 9월 21일과 지금의 친문계, 즉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비명계 의원 수박들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제는 이재명을 인정을 해요. 다행히. 진짜로. 그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의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비명계 사람들은 이재명을 인정을 해요. 근데 왜 비판을 하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이재명을 인정하는데 이재명 주변에서 너무 이재명을 파리를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마치 자기네들을 어떤 민주당의 적으로 삼는 그런 것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방관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걸 방관한다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여러 어떤 조직들이 비명계를 비판할 때 그거를 굉장히 되게 속상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저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비주류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네들은 정치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친노 친문은 민주당의 뿌리였고 이 사람들은 주류였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류에서 밀려난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이런 얘기 이거 진짜 민주당에 깊은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늘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응원받고 박수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민주당의 개선 장군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자기네들이 어느 순간 비주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늘 주류에서만 있던 사람들이에요. 초선부터 뭐든지 친노 친문하면 우리는 늘 박수를 쳐줬잖아. 근데 어느 순간 이재명 당대표를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된 거야. 이재명 너만 없었으면 나는 민주당의 주류였고, 그러니까 한 번도 비주류가 돼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게 비명이 아니야, 비주류야. 그쵸? 이 사람들은 정치를 시작하고 자기네들이 비주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은 조금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네들과 조금만 손을 잡고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당원들은 그 사람들에게 과거 21대 국회에서 니들이 검찰 하나 개혁 못하고 니들이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니들은 혼나야 된다라고 해서 당원과 지지자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회초리는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얻어맞고 그 분풀이를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거야. 그렇죠? 제 말이 딱이죠.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회초리를 맞아놓고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맺었으면 자기네들이 반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반성이 없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맞은 회초리가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만 없었으면 자기네들은 비주류가 될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2023년 저는 사실상 민주당의 쿠데타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날 이재명 당대표가 2023년 9월 20일 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이 동조를 해갖고 통과될 때 제가 민주당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제2의 노무현 탄핵 사건이다.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거는 제2의 노무현 탄핵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민주당의 반란이었어요. 그땐. 그건 민주당의 반란이었어요. 그 비주류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주류가 기존에 있던 신은 어떤 정치 세력이었던 이재명이라는 개, 사실 이재명 개는 없었죠.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응원하니까 이재명 주변으로 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해갖고 하나의 개파가 형성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구분을 할 때 친명이냐 비명이냐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아픈 거는 주류냐 비주류냐예요. 단 한 번도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21대 국회에서 막강한 170석의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도 뺏기고 개혁도 실패하면서 사실상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철퇴를 맞았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철퇴를 맞으면서 새로운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고 연임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개혁과 국힘당과 싸우는 그런 새로운 주류를 당원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원들이 주류를 이동한 거예요. 친노 친문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친명이라는 개혁적인 새로운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보냈고, 기존에 아낌없이 12여 년 동안 친노 친문이라는 정치 집단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줬던 사람들은 배신감과 실망을 안고 그분들과 손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손절이 이재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정 씨가 얘기했던 망하는 민주당 오래전에 시작됐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다. 망하는 주류계였다는 거예요. 저는 굳이 친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본인들이 왜 수박 소리를 듣고 본인들이 왜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왜 민주당에서 주류에서 밀려났는지를 생각을 해야죠. 민주당 개혁에 실패한 것을 사실상 반성을 했어야죠. 그렇죠? 스스로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사퇴를 하든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정권을 뺏겼던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기네들이 막강한 21대 국회에서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지고 언론 개혁을 했습니까? 검찰 개혁을 했습니까? 무슨 개혁을 했습니까? 그놈의 역풍 타령하다가 당원들 속 뒤집어지는 거 알면서도 어설프게 국정 대응하고, 그러다가 정권 뺏기고, 그러다가 민주당이 실망을 했던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그러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한 발짝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으면서 전면에 나서니까 본인들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넘기고, 대선 패배를 해놓고 무슨 또 당권 도전하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본인들이 주류에서 밀려나는 걸 두려워해서 이재명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제가 말하는 거 다 맞잖아요. 나같이 친노 친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본인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을 지고 사실상 당권을 잡을 때 그렇게 두 손 두 발 들면서 반대를 했던 게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본인들이 주류에서 밀려난다는 위기감에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체포동의안에 동조까지 했던 인간들이잖아요. 그건 사실상 민주당의 쿠데타였던 거예요. 그 쿠데타를 진압한 게 바로 당원과 지지자들이었고, 22대 국회의 경선 결과와 공천 결과를 경선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 쿠데타를 진압한 게
친노 친문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제 말 맞죠? 응? 여러분들, 우리가 윤석열 쿠데타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2023년에는 민주당 과거의 주류였던 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주류라는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서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검찰과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 쿠데타를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지지자들이 실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재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응? 어떻게 자기네 당대표를 검찰에게 잡아가라고 투표를 해줍니까? 저는 제가 그날 연설 남긴 거 많아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들을 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이재명 1극 체제니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들부터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본인들이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났냐? 왜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났다 그래서 그걸 이재명 탓으로 하냐? 왜 본인들이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났는데 그 원인을 먼저 알아채고 민심의 향방과 당심의 향방을 읽으면 본인들이 왜 주류에서 밀려났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본인들이. 과거 일명 이재명 당대표를 변방의 장수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깜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일부가 이재명 따위가 저 이재명만 없으면 자기가 주류에서 밀려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재명만 없으면 자기네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걔네들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친노 친문의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해갖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분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인식이 이래갖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바꿔놨어요. 당신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친명의 의원들이나 어떤 친명의 정치 세력이 아니다.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비판받는 거고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수박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다. 이재명 당대표는 하지 말라 그래도 지금 본인들 21대 의정 활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 박수 받을 게 있냐. 응? 그쵸? 21대 국회 의정 생활을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들이 박수 받을 일이 뭐가 있냐. 내가 그렇게 응원하고 우리 친노 친문 지지자들은 아낌없이 당신들한테 최선을 다했다. 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고 모든 걸 바쳤었어요. 응? 덕분에 고소고발 당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응? 현 정부를 지킨다고 100만 명이 모여갖고 검찰개혁을 촛불을 들어줬어요. 그 정도 했으면 친문 지지자들은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응? 정말로 여러분들 그쵸? 근데 결국은 이재명 1극 체제라고 비판을 하는 것도 저는 이거는 하나 좀 비판을 해주고 싶은 게 언제는 여러분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을 때 1극 체제가 아닌 적이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 말 한마디가 그 당이 움직이는 정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친문 정치인에서 오다 한번 떨어지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재명만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갖고 당을 꽉 잡고 있으면 왜 이재명은 1극 체제라고 비판을 받아야 되냐고. 어? 오히려 비명계는 저는 비주류라고 얘기할게요. 비주류계는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좀 반전이에요. 오히려 비주류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후보 1등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비주류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밀 거예요? 안 밀어요. 그쵸? 잘 생각해보면 자기네가 망쳐놓고 정권 뺏겨놨는데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친명계와 당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라는 걸 만으로도 자기네들은 민주당에 이재명 당대표가 있다는 걸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 하나 없는 민주당이 될 뻔했었어요. 응? 이재명 당대표 없으면 누가 대통령 후보 할 건데? 누가 민주당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데? 접니다. 저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안 나가 대선에. 그쵸? 진짜 생각해봐요.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그 가시밭길을 걷고 온갖 앞에서 총대를 메고 맞아주면서 대권 후보를 지키고 있는 자체를 고마워해야 된다고. 응? 제 말 맞죠? 이재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비주류는 아예 정치권에서 전부 옷 벗고 다 나가야 돼요. 응? 진짜 유시민 작가가 말 잘했죠. 김동현이한테 이재명 저는 이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계속 비주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왜 비주류라고, 그러니까 비명 친명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비주류라고 하세요. 왜 본인들이 저렇게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는지 아시겠죠? 한 번도 주류에서 밀려나서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비주류에 밀려났는지 그 원인을 이재명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제가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요. 하나 물어보자고요. 왜 당신들은 이재명 1극체자만 비판하냐고. 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당할 때 같이 못 싸워주고, 왜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 탄압받을 때 전면에 나서서 왜 민주당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했고, 왜 같이 싸워주지 못하고, 검찰의 기소, 재판부의 무리한 판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비주류는 뒷짐지고 있냐고. 오히려 본인들이 이재명이 뭘 잘못했냐 그러면서 싸워주고, 그게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길이고 본인들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올 수 있는 길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것은 조중동과 국힘당이 만들어낸 정치적인 사실상 용어잖아요. 왜 민주당에서 조중동이 만들어내고 국힘당이 좋아할 소리로 당내 자기 당 당대표를 공격을 해요? 왜 이재명 당대표를 왜 조중동 말만 믿고 국힘당 말을 믿으면서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적 탄압이고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데 왜 그거 같이 못 싸워줘요?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억울하니까 의원들이 같이 싸워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니들은 뭐 했어요? 국회에서 검찰에게 이재명 당대표 잡아가라고 찬성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한 거죠. 그 분노가 연장선이 돼서 2024년 대선에서 총선에서 경선에서 여러분들을 다 날린 것이고요. 그래서 당신들은 주류에서 비주류로 물갈이가 된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비주류계, 소위 친노 친문이라는 비주류계들이 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친노 친문 나쁜 분들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실망을 해서 그러지. 이분들이 사실상 셀프 비주류가 된 거예요. 셀프 비주류. 왜 그랬냐? 이걸 분석하다 보니까 윤석열과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윤석열 셀프로 탄핵됐죠. 어? 윤석열 셀프로 지금 지가 탄핵 당했잖아. 지금 친노 친문 비주류들 셀프로 날아간 거야. 그때 이재명 당대표 검찰이 기소하고 체포동의안 올렸을 때 비명계에서 먼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검찰을 찾아가고 항의하고 부결시키고 앞장서 갖고 싸워줬어 봐. 앞장서서 싸웠어 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미워해요? 안 미워하죠. 그래도 민주당은 하나고, 그래도 민주당은 정체성과 이념이 있는 정당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우리 로렌님, 제가 그날 국회 앞에서 이재명 당대표 잡아가는 거에 대해서 영상 숏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잠깐 올려줘봐요. 응? 이 사람들은 누가 당을 떠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셀프로 이재명 당대표만 제끼면 주류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본인들이 셀프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서 사실 검찰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때 이게 맞아? 응? 아니 아무리 당대표가 싫어도 검찰이 어떤 새끼들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쳤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게 맞아? 저는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응? 전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은 이제 비주류의 인식을 알겠죠. 2023년 9월 21일 전까지는 사실상 이재명을 무시했어요. 2024년 사실상 대선 이후에 이번에 22년 있죠. 22대 국회에서 배지를 대부분 못 달았죠. 비주류가. 이분들은 지금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비주류의 사람들은 이재명을 인정해요. 근데 이제는 뭐냐? 이재명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예전에는 이재명을 밑으로 보면서 이재명을 제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재명을 인정하지만 이재명이 나를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김경수가 나와서 지난 수모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 달라는 게 뭐냐? 이재명을 인정하지만 돌아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민주당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재명이 먼저 손을 좀 내밀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비주류가 됐고 10여 년 동안 민주당의 주류로 살다가 왜 비주류가 됐고 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멀어졌는지를 생각을 하면 지금같이 비주류가 됐다 그래갖고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제대로 원인과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원인과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구애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날 좀 보이소. 좀 우리도 좀 더닥거려주고 계속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욕먹는데 이번에는 좀 당신이 대선 앞두고 어차피 당신이 다들 하나같이 얘기해요. 대선 비주류도 얘기하는 게 대선 후보 이재명 이길 사람 없잖아.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 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는데 방법이 굉장히 치졸한 거죠. 이재명을 비판을 하면서 날 좀 봐달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란 세력을 공격하고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민주당에 누가 되든 후보가 되든 우리는 힘껏 덮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하나가 돼갖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생각하는데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날 좀 잡아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단순히 집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검찰의 쿠데타 진행 중이죠? 여러분들은 그 쿠데타를 진압하러 온 시민군들입니다. 검찰이 지금 이재명만 잡으면 이제 검찰 독재 국가를 완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지금 올라간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표적으로 누구든지 국회의원들을 찍어갖고 검찰의 입맛대로 그 사람을 기소하고 그 사람을 내년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게 결국은 검찰이 민주당의 공천에 개입한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이미 검찰이 장악해서 윤핵관 이외에는 절대 당대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찰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군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불과 1년 전도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근데 10개월 만에 나라가 바뀐 거예요. 전두환의 독재 시대보다 더 암흑한 시절이 돼버린 겁니다. 검찰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작 수사를 통해서 체포하고 기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잠시 후에 2시에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리에는 이재명의 죄를 따지면 7년에서 11년은 구형을 해야 된다, 이딴 망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들이 김건희나 최은순 수사합니까? 최은순은 자연인이죠. 윤석열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해도 그 누구도 수사하지 않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늘 국회에서 압도적인 부결을 통해서 민주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나왔을 겁니다. 다음에 검찰은 또 쪼개기식 당연히 기소를 하겠죠. 그러면 점점점 민주당에서 방탄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100배에 더 많은 우리 시민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이거 말고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영상을 좀 찾아줘요. 이거 말고 제가 이때 뭐라고 했는데, 방탄국회? 검찰이 지금 권력을 쓰는 이거 말고 그날 체포 동의안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 앞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좀 찾아봐 주세요. 그때 분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면 이따가 좀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다행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행히 비주류계도 이재명을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이재명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번 대선도 지난 대선 같이 뭐 이낙연이 같이 이재명 인정 안 한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다행히 다들 이재명밖에 없다라고는 인정을 하는데, 왜 이재명이 자꾸 대통령이 되려 그러면 세력을 확장하고 우리의 손도 좀 잡아줘야지 왜 그냥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앞으로 여러분들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치열한 경선을 할 겁니다. 특히 국힘당이 더 치열한 경선을 하겠죠. 그럼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잘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어떤 소리를 해도 비판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그건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김동연이가 어떤 헛소리를 하든 임종석이가 어떤 헛소리를 하든 그냥 그러나 보다 하면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친명끼리 대통령 선거 경선하면 진짜 이거는 볼 게 없거든요. 원래 대통령 경선할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 경선할 때도 같은 당 안에 경선이 가장 치열한 거예요. 같은 당 안에 경선이 가장 치열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경선하는 것보다 다른 당 사람들과의 어떤 다른 정치 세력들, 민주당이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대선을 앞두고, 대선은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에 60일밖에 없어요. 60일밖에 없으면 이재명,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주인이고, 그 주인을 끝까지 대통령 청와대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아쉬운 게 그거예요. 뭐가 아쉽냐면 김경수가 너무 약해. 그치? 저는 여러분들이랑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김경수가 너무 약하고 임종석도 너무 약하고 김부겸도 너무 약하고 김두관도 너무 약하고 얘네 다 합쳐봐야 5%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그치? 조금 그래도 응? 조금 그래도 좀 지지율을 좀 떠받쳐줄 사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이재명만 공격하니까 이게 참 더 안 좋아 보이고, 응? 셋이 합쳐봐야 5%도 안 되는 지지율 갖고, 응? 지금 그런 상황이고, 뭐 앞으로 여러분들 선거가 다가오고 그러면요 민주당만 그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가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즐거운 박수를 쳐주면 돼요.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대권 후보로서 존재감이 없거나 유력하지 않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힘당에서 집중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도 차기 유력 대권 후보이고 차기 유력 대권 권력자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를 세게 견제하는 것도 이재명 이외에는 사실상 공격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김민석 어때요? 그런데 김민석과 이재명이 붙으면 여러분들 김민석이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똑같은 친명이라서 오히려 김민석 개망신당해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김민석도 좋고 정청래도 막 그렇게 생각하죠? 이재명이 있으니까 김민석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 있으니까 정청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재명과 정청래와 김민석이가 셋이 붙는다 그러면 표가 분산될 것 같아요? 절대 분산되지 않아요. 절대 분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비명계 김부겸이든 뭐든 뭐 이런 사람들 와갖고 떠들고 여기저기서 떠들고 여러분들 너무 혈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해져요. 앞으로 더 심해져요.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선이 되면요 오히려 쟤네들을 으쌰으쌰 해갖고 지네들 세력 만들어갖고 나중에 그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입니다라고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를 봐서를 이낙연이가 그걸 못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와 붙어갖고 져놓고 삐져갖고 지지자들 전부 윤석열 찍게 할 때도 방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절대 내란 세력들을 제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번엔 경선은 치열해야 돼요. 저는 경선은 무조건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동지의 언어로 싸워야 된다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경선은 치열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지금 비명계에서도 비주류도 이번 대선에 이재명이 이길 사람은 없다라는 게 2023년 9월 21일과는 많이 바뀌어 있는 현재 본인들도 이제 현타가 왔죠. 한 2년 정도 배지 없이 살아보니까 1년 정도 이제 작년에 거의 경선에서 떨어지고 한 1년 정도 배지 없이 살아보니까 현타가 왔고 왜 당심이 자기네들을 비주류로 밀었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거 때 되면 여러분들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경선이 치열하겠습니까? 국힘당의 경선이 치열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잘 되는 당이고 국힘당 개싸움 납니다. 제가 정치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힘당은 여러분들 개싸움 벌어져요. 왜 개싸움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국힘당은 개싸움 벌어져요. 국힘당은 왜 개싸움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의 투톱이라고 하는 권난동이랑 권선동은 윤석열과 딱 붙어있죠. 윤석열과 딱 붙어있죠. 왜 그러냐? 자기네들은 대선이랑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상 국힘당 지도부가 정권 재창출을 생각한다 그러면 윤석열과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TK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선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애달픈 사람들이 누구냐면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윤석열과 선긋기를 해야 되는데 선긋기를 하는 순간 당내 경선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감히 대선 행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제 저쪽에선 개싸움이 나냐? 잘 보세요. 윤석열이 탄핵됐어요. 60일 안에 대선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이제 당내 전당대회를 짜서 경선 일정을 막 잡아요. 그럼 경선 일정 잡으면 친윤 후보로 뭐 누가 나올까요? 뭐 홍준표가 나온다. 오세훈이 나온다. 그리고 뭐 친한계에서는 뭐 한동훈이 나온다. 이렇게 만약에 3명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경선에서는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고 떠들 수 있겠죠. 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우선이니까. 시간이 없죠. 경선에서 이미 윤석열의 내란을 비판하지 않고 당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힘을 쏟게 되면 사실상 2주밖에 없는데 중도층의 표는 다 날아가죠. 그럼 여기서 유리한 사람은 그나마 한동훈인데, 한동훈이는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의 어떤 그 내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헌법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면 밖의 민심은 한동훈을 지지하지만 안에 당내 민심은 한동훈을 배제를 하겠죠. 이미 한동훈 배신자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경선에서 개싸움을 하는 거예요. 탄핵이 잘 됐다 잘못됐다 갖고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내 지지층이 분열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건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내란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이 하나가 돼 있잖아. 근데 저쪽은 윤석열 탄핵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 가지고 당내 지지자들이 분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국힘당의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는 이제 친윤으로 투톱이 돼 있는 바람에 윤석열을 탈당시키거나 윤석열과 손절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눈에 보이죠. 얘네들은 사실 중도층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5월 대선은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대선은 5월에 열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대선이 열리면 사실 윤석열은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이 되면 바로 3월부터는 전당대회, 그 다음에 그 2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제 민주당 당대표 대통령 후보, 국힘당 대통령 후보, 다른 당 대통령 후보들이 뭐 TV 토론 막 거치면서 이제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내란의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냥 내란 동조 세력과 함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제가 보면요, 지금 국힘당은 탄핵 찬성 세력은 이준석과 한동훈이에요. 물론 이준석이는 개혁 신당으로 가 있지만 한동훈이는 누가 봐도 내란 탄핵 찬성 세력이에요. 안 봐도 개싸움 납니다. 한동훈 세력, 내란 찬성 세력과 내란 반대 세력들 친탄이냐 반탄이냐 갖고 얘는 경선부터 제가 보면 거의 막장 태극기 부대 폭력 사태 저리 가라는 것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전히 윤석열과 이 태극기 부대 TK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집이 일어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선거는 여러분들 중도 확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표장에 이끌어서 자기네 지지층으로 만들 것이냐 이 싸움이잖아요. 분명히 이제 저는 왜 국힘당이 대선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냐면 중도를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윤석열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은 일반 여의도 정치 연구소나 일반 국회의원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도의 윤석열과 손을 잡으면 중도의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친윤 비대위원장과 친윤 원내대표를 뽑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윤석열과 선 긋기는 늦었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힘당이 왜 이런 이 독이 든 지지율에 취해 갖고 이렇게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국힘당의 현재 108석 중에 거의 70%에서 80%가 어디 의석입니까? TK죠. 그렇죠? 잘
잘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 108석 중에 비례대표 18개인가요? 그거 빼면 80 몇 석 중에 70석 이상이 TK예요. TK, PK예요. 그럼 얘네들은 모두게 영남이나 PK의 지역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선에서의 패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국힘당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대선에서 이기는 것보다 보수 지지층 결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선에서 패배해야지 오히려 이런 소리가 나와요. 대선에서 패배하면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TK나 PK에서 안정적으로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TK와 PK에 뿌리를 둔 국회의원들이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를 못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을 못 버리는 거죠. 얘네들이 만약에 대선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영남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탈당 요구를 하고 새로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국힘당의 개혁을, 그렇죠? 혁신을 강조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국회의원들은요, 윤석열이가 탄핵되거나 다음 대통령 후보가 홍준표가 되거나 우선 얘네들은 관심 없어요. 자기가 배지를 한 번 더 달고 누릴 수 있는 기득권 4년 더 누리는 게 더 중요한 놈들이라서 여러분들 생각해도 야, 얘네들 대선 포기한 건가? 얘네 왜 중도 확장 안 해? 누가 봐도 이번에 조기 대선 이거 일어날 수 있는데 얘네 왜 언제까지 윤석열과 손잡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탄핵 심판 선고에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혀갖고 저렇게 흘러가야 돼?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얘네는 대선을 지더라도 총선에서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원래는 2026년,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원래 윤석열이가 임기가 2026년까지였잖아요. 언제죠? 2026년 맞죠? 그래갖고 대선이 2027년에 일어나는 거였나요? 원래 제대로 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조기 대선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올해 대선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통령 2025년 1년차, 2026년 2년차, 2025년 1년차, 2026년 2년차, 2027년 3년차, 2028년. 다음 총선이 2028년인가요? 이재명 정부 반환점을 돈 다음에 총선을 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심판론을 작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어? 그렇잖아. 2028년이면 25, 26, 27, 28 이재명 정부 4년 차야. 이재명 정부 4년 차면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르기 딱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대선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응? 그치. 그 전에 우리는 해산시켜야 되지. 응? 하여튼 그래서 저쪽은 이번에 사실상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개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국힘당에서 한동훈 세력들이 사실상 많이 있고, 한동훈 세력들도 많이 있고, 지금 윤석열과 함께하는 그런 극우들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당내 투표하면 개싸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사실 이제는 그러니까 저쪽은 누가 될지 모르잖아. 저쪽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어때요? 누가 될지 알잖아. 누가 될지 알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저희네들이 잽을 날려도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이렇게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 돼. 옛날에 그렇잖아. 이재명 당대표는 숱한 대선 경선에서 여기저기서 잽 날리면서 막 까불 거 아니야. 굳이 이재명 당대표가 몇 대 맞았다고 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몇 대 맞았으니까 이제 마음 풀고 들어와라라고 하면서 저는 다행히 오늘 제가 우리 비주류라고 표현을 썼어요. 비주류. 저는 친명 비명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라 그러면 친명 비명하면 개파 정치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왜 비주류라는 말을 썼냐면 비주류냐 주류냐는 당원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과거 친노 친문을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고 박수를 쳤을 때는 그분들이 주류가 된 것이고, 이제는 역사 속에 사라진 친노 친문의 정치인들은 비주류로 만드는 것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친명 친문은 정치 의원들이 만든 개파이지만 주류냐 비주류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저는 주류냐 비주류냐는 말을 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민정 좀 이렇게 오버할 때 뭐 망하는 민주당 오래전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망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망하는 주류였다는 것. 친노 친문의 주류 정치인들이 망하기 시작한 거는 오래됐다. 오래전에 시작됐고, 그게 22대 공천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심판을 당했다. 망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망하는 비주류였다. 그러니까 주류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자꾸 이재명 당대표의 일극체제, 입틀막 이런 말들을 쓰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면 당신들이 그런 말을 쓰겠냐? 우리가 2017년 대선 때도 그때 어대문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친문 지지자들이 용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왜 이 문재인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하지 않았냐? 그때 당신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친문이 주류였기 때문에 문재인 일극체제라는 말에 대해서 당신들이 비판받았던 말을 당신들이 이제 비주류에서 밀려나니까 이제 와서 비주류가 돼 보니까 본인들이 누렸던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나서는 게 모순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토요일 방송입니다. 먼저 윤석열 탄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저는 이번 탄핵은요, 9명이 됐든 8명이 됐든 저는 전원일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상 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믿을 수가 없다, 끝까지 긴장을 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맞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보수라고 해서 보수의 가치는 사실 법치주의예요. 오히려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8대0 또는 9대0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8대0, 9대0 나오면 저쪽에서 이제 여태까지 시비를 걸었던 뭐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이나 뭐 정계선 재판관 이런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헌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8대0이나 9대0이 나오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좌편향돼 있다고 얘기했던 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도 만약에 헌재 심판이 8대0으로 나온다는 순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논리가 전부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살려놔서 본인들이 이익을 그렇게 하나도 없고, 원래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했냐 안 했냐 그것을 보는 법률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불안하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쟤네들이 윤석열을 뭐 파면을 기각을 해서 쟤네들이 얻을 이익은 하나도 없고 본인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오히려 윤석열 파면에 기각을 날린 사람이 평생, 그 사람은 자기 판사 어떤 경력에 5점으로 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금 더 웃긴 거는 지금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최상목과 한덕수는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제대로,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이유가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최상목이나 한덕수는 비상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것만으로도 사실 부안해동이라고 해서 개업 내란 준동 세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고 나발이고 지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계엄 국무회의가 맞다. 그거는 계엄 국무회의였고 본질적으로 국무회의가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 입장과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뭐 윤석열 정부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최상목이나 한덕수는 비상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말리지 않아도 그것도 죄가 되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정진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상국무회의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윤석열 탄핵 절차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말들이 엇갈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윤석열 구치소 면회를 권난동과 권영세 그리고 나국상 뭐 이렇게 국힘당의 뭐 지도부들과 다선 중진 의원들이 면회를 가서 비판들을 좀 했잖아요. 비판을 했더니 국힘당의 조정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 수감 때도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 면회 가지 않았냐. 정말 비교를 할 걸 해야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오히려 전두환이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계엄령 속에서 옥중에 가뒀던 것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계엄 전두환이 계엄사령부가 구속시켰을 때 가족 외에는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조정훈이라는 자가 이런 자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마치 전두환 정부에서 계엄군에게 끌려가서 구치소에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면회 간 것 같이 얘기하는데, 계엄군이 참 면회를 시켜줬을 것 같습니까? 이런 역사 왜곡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얘기 좀 할게요. 한동훈이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어요. 친한계 정치인들이 일제히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이거는 한동훈이가 이제 복귀를 노리는 거죠. 여태까지 보시면 한동훈이가 당내 선거에서 이겨야만 본인이 어떤 그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한동훈이는 꿈은 대선 후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결국은 지금 윤석열 주변에 소위 태극기 부대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론에 지금 입각해서 지금 단일 대우를 펼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탄핵 반대를 하고 있고 서부지법을 때려 부수는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갑자기 친한계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당내 강성 지지층을 사실상 끌어들이기 위한 본인 복귀 발판을 만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권영세가 사전투표 재고가 필요하다, 부정선거, 이거는 음모론에 한동훈도 가담하는 그런 형식적인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윤석열의 대국민 사기극,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는 반드시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시추할 때마다 1,000억이 날아갑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그냥 산자부에서 경제성이 없다 그래갖고 다음 시추는 별 소득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 그 이면에는 이번 한 번 시추로 돈 1,000억이 날아갔어요. 1,000억이 작은 돈입니까? 돈 1,000억이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자기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기친 거잖아요. 자기 사기 쳐놓고 이제 와서
진짜 1,000억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이나 경제수석들은 한 번 실패한 거다. 시추 계속 할 것이다. 대왕고래 실패 아니다. 계속 시추할 것이다. 예산 지원 없으면 국익이 손실이다 오히려.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이가 예산 삭감을 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주장을 대통령실에서 지금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니네 돈으로 해라. 니네 돈으로 해라. 니네가 캐갖고 니네가 거기서 나오는 거 석유 다 드시라. 니네 돈으로 해라. 이거 참 반드시 여러분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우린 믿지도 않았죠. 그렇죠? 우리 윤석열이 뭐 한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도 없지만 이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상규명이 우선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상목 여러분들 한덕수가 왜 탄핵됐죠? 한덕수 탄핵 사유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3명 다 임명 안 하고 미루다가 민주당이 내란 주요 종사자, 내란 공모 혐의 또는 직무유기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을 했죠. 한덕수를 탄핵하니까 최상목이는 여야 1명, 민주당 1명, 국힘당 1명이 추천했던 3명 중에 2명만 임명을 했어요. 근데 한덕수와 최상목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여야 합의를 해오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야 합의를 해오라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이게 최상목이가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헌법재판관은 국회 3명, 그리고 대법원장 3명, 사법부 3명, 그 다음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3명, 분명히 이렇게 우리 법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이루어지잖아요. 분명히 여야 합의를 거쳐서 마은혁, 정계선, 그 다음에 또 한 분 누구죠? 3명을 조한창, 국힘당 후보 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최상목이가 여야 합의를 해오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야 합의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여야 합의한 거 맞지만 최상목 씨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야 합의가 법조항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야 합의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도덕적인 조건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야 합의는 의회 민주주의니까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웬만하면 중요 사안을 합의해 와라 이거죠. 이게 헌법 위에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헌법재판관 국회목 3명은 여야 합의에서 이미 했어요. 그리고 최상목이는 왜 틀렸냐면 여야 합의가 모든 사안이 어떻게 여야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가 불가능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에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100% 합의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응? 제가 이런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런 최상목이가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란프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외신도 좀 빼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도란프랑 지금 일본의 그 이시다 총리가 지금 이시바 총리와 도란프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외교장관 회담에 일정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것들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의 완전 비핵화의 원칙이라는 걸 천명을 했어요. 여태까지 도란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상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불과 한 10여일 만에 트럼프의 논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본이 원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 아래 북한의 비핵화에 그리고 북한을 견제한다. 이게 일본의 목표인데 오늘 도란프는 사실 이건 바이든 정부의 요구였어요. 바이든 정부와 일본이 맺어놨던 북한의 해결 방안이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트럼프가 바이든이 얘기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이런 뉘앙스로 워싱턴에서 완전 북한의 원칙을 천명을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 바뀐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유지한다. 완전한 비핵화 여태까지 도란프는 사실상 북한의 핵 축소를 얘기했었어요. 핵 감축. 핵은 어차피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핵 확산을 방지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일기에 어떤 그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거였는데 이게 원칙이 좀 바뀌었죠. 그런데 저는 이 원칙이 바뀐 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트럼프는 사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보면 사실 북한은 본인이 신경 쓰는 집단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오로지 중국 때리기예요. 오로지 트럼프는 중국 견제예요. 중국 때리기. 이거였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핑계로 사실상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본인들이 패권을 주려고 어떤 미국의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일본에게 뭐 쿼드니 어떤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 이런 거에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어떤 그 동맹을 강화하는데 막중한 일본의 책임이나 무게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미국의 미국을 배후로 두고 일본이 계속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어떤 대신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한다는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안보 협력체를 쿼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쿼드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이거는 미국, 일본, 호주, 미국, 일본, 필리핀 이런 것은 뭐냐면 중국의 남중국해를 통한 남아 정책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조직들입니다. 국가적 협의체들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미일, 필리핀, 미일, 호주 이런 것까지 다 일본은 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사실상 구축해왔던 외교 정책이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걸 요번에 얘기한 거는 사실 일본이 이번에 엄청난 선물을 가져갔대요. 엄청난 돈다발을 들고 들어갔대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매년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의 어떤 그 방위비를 계속 인상을 했어요. 일본은 엄청나게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가면서 미국에 이번에도 엄청나게 트럼프가 원달했고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게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에게 엄청난 뭐 무역이나 공장 짓고 일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갖고 이제 도란프가 이 정도면 잘 준비했어요. 뭘 발표해 줄까요? 한미일 군사 동맹을 완고히 하고 동아시아의 일본의 역할을 계속 유지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도란프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 요 선물 잠깐 받고 요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언제든지 도란프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가장 북한의 핵이나 북한을 대하는 가장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요.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었죠. 아예 북한과는 무시 전략.
북한과는 대화도 안 하고 한미일 북중연합라는 신냉전 체제를 통해서 북한 고립 작전을 폈는데 그거에 반해서 바이든에 비해서 도란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은 김과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맨날 그러면서 곧 만날 거예요.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할 것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나름 트럼프는 투트랙을 쓰는 거죠. 그렇죠? 나는 김정은과 좋은 사이였다. 그래서 김정은을 내가 언제든지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나는 풀어갈 수 있다라고 사실상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직접 북미 대화의 문고를 열어놓은 상태예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바이든은 고립작전, 근데 트럼프는 나는 김정은을 얼마든지 나는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평화 또는 김정은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얘기했던 한반도 비핵화, 사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북한의 핵 확산을 막겠다. 그래서 군축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기저기서 뭐 미국 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부나 이런 것들의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일시적인 트럼프의 어떤 비핵화 전략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트럼프를 직접 만난다, 김정은을 다시 만난다는 걸 보면 트럼프의 진짜 속마음은 북미 대화예요. 북미 대화. 이 북미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북미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누가 봐도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북미 대화에 있어서 본인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패싱을 우려해서 오늘 워싱턴에 달려가고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말을 좀 바뀐 것 같지만 사실상 말 바꾼 거는 아니다. 지켜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사는 대한민국, 방위비 죽어도 안 올리는 대한민국, 너네는 무슨 선물을 갖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압박이 올 게 뻔하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을 안보 외교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던 것은 김현종 안보통상외교 전문가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일을 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트럼프 1기 때 같이 외교 안보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1기 내각과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컨트롤했던 사람이 김현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오니까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권 이후에 트럼프 정부 2기와 1기와의 어떤 그 공감대나 아니면 그 김현종 사실 이건 대미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도 FTA를 추진하는 실무자를 했던 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큰 힘이 될 거라고. 그리고 김현종이 굉장히 인맥풀이 넓어요. 미국의 인적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어떤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때 어떤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